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계획들을 가져갈 거라 보는데 그 전에 어떤 그런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직하기 위한 어떤 개인 어떤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조직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하고 제가 이제 그 강사님한테 강의는 짧게 토론할 아니 저희끼리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행동들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 행동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교육 끝나고 간단한 뒷풀이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들 좀 더 내서 오시면은 같이 이야기들 나누고 또 결의를 다질 수 있으면 결의도 한번 다져보고 많은 이야기들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었지만 대전에서 대전시 에너지계 관련된 워크숍에 갔다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었어요. 그때 이분을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진행할 김현우 님하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서울에서 전국을 이 에너지 기후위기 관련된 교육을 거의 도맡아서들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받았고요. 아무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우리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재갑 소장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후위기 네.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난번에 우리 이성훈 선생님이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기후가 뭔지, 기후변화가 뭔지 이런 건 기초적인 상황은 좀 이해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조금 생각하고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뭔가를 해야 될 건가 이런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기후변화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예컨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까요? 기후변화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단어, 이미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네. 벌써 1번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와가지고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 5번 정도 지나면 꼭 안에 나오죠. 네, 북극곰포를 시간을 짧게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는 북극곰 있으세요? 질문 자체가 이상하죠. 코카콜라 지나는 북극곰 네. 아세요? 네. 우리가 알 뿐이죠, 그죠? 네. 우리가 안다는 건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좀 안위도 걱정하고 일반 근데 코카콜라도 북극곰 우리가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후변화하면 왜 북극곰 얘기를 우리가 쉽게 떠오르냐? 첫 번째 떠오르냐? 이유가 있어요. 아니 캠페인을 그걸로 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WWF가 국제단체도 그렇고 옛날 그린피스도 그렇고 혹은 한국에 있는 또 특정 환경단체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했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북극에도 얼음이 녹아요. 그리고 북극 얼음에 기대에 사는 곰들이 위험해졌어요. 배고파요. 그래서 심지어 뭐 서로 잡아먹기도 해요. 불쌍해. 라고 얘기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환경 얘기할 때 귀여운 거 얘기하고 동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도록 또 해왔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극곰 얘기했어요. 환경 문제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이 북극곰이 나오니까 그래 북극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극곰으로 기후변화를 얘기할 정도의 상황 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북극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차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걸 대한다고 자동차를 포기할 수 있을 거냐 라는 질문을 해봐야겠지만 적어도 북극곰 때문에 이럴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면 아마 우리의 동기 뭐가 절박함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북극곰 때문에 자동차를 포기하신 분들 잘 알고 있고요. 실제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할 때 북극곰 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충분할까 이런 부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문구가 발견해서 놀랐습니다. 그러면 기후과학에 대한 어떤 컨퍼런스를 하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이 참가자들이 온다. 근데 군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기후과학에 관한 어떤 컨퍼런스, 회의, 국제회의 같은 거 할 때 어떤 사람이 올 거를 기대하십니까? 학자. 운동가, 당연히. 활동가. 또 과학자. 활동가 오는 거야. 네, 또. 뭐 같은 활동가, 운동가, 네, 같은. 네. 기후과학자가 또 와야겠죠. 당연히 올 거죠. 그죠? 정부 관료도 와야겠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고 하려면. 네? 운동가도 다 있을 거고. 심지어 언론인도 와야겠죠. 보도를 하니까. 심지어는 기업인도 올 겁니다.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업체 대표도 오실 거고, 재생에너지 대표도 올 텐데, 그 군인은 왜? 군인은 왜? 전 세계 다녀보니 제가 농담 삼아서 정비스로 왔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전쟁. 군인은 전쟁과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 외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 안보, 전쟁 뭔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질문이 이어지죠. 기후변화와 전쟁, 안보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네,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다 전쟁을 하나요? 난민 뭐 이런 네네네. 거죠. 맞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난민 얘기.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전 미국 대통령의 국무 장관인 사람이 2015년에 어떤 회의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난민 문제라는 게, 그냥 소위 IS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가 막 돌아다니며 사람 죽이고 해니까 막 생긴 거 나한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생각보자. 정말 이런 겁니다. 그 굿던지라는 게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까지 생각해보자. 나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물도 식량도 없는 한 지역에서 한 부족이 다른 부족과 다투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나겠느냐고 봅니다. 아프리카 등등 여러 지역에서 가뭄 들고 비도 안 오고 식량은 없어지고 등등 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있다면 부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네. 어딘가 찾아 나설 거고 찾아나서 그곳에 그게 풍부하다면 몸도 식량도 풍부하다면 나눠가지면 되겠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우리 문명이라는 건 사라진 어떤 야만 상태 같이 느껴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죠. 누군가를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일이 벌어질 거고 거기서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딘가 또 가겠죠. 그 끝에는 아마 유럽, 미국 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겠죠. 거기가 뭐라도 나의 생존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가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질문은 첫 번째 질문. 물도 식량도 없는 이라는 상황을 왜 만들어질까요? 우리 자국이 알고 있죠. 기후 변화라고 그냥 다 얘기할 겁니다. 그죠? 물론 아주 디테일한 상황들, 지리적인, 기상학적 이러니까지 우리는 충분히 얘기를 못하겠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더 폭염이 심해지고 가뭄이 심해지고 사막화가 심해지고 등등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상당히 이제 알게 됩니다. 한국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보라고 불릴 만한 어떤 난민의 이동, 갈등, 입장 분쟁 이런 일이 나니까 군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지구상의 가장 비극적인 장소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시리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만 명이 죽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그것도 충분한 근거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300에서 400명이 시리아를 떠나서 난민 이렇게 올라섰죠. 지중해를 건너고 걸어서 원래 차를 타고 등등 하다가 쫓겨나고 불유하고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리아 난민 사태라는 게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2005년쯤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시리아가 계속된 가뭄과 등등등등 식량과 이쪽에서 농촌 지역에 많은 사람이 도시로 옮겨나왔다. 그러나 좋은 정부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아직 독재 정부고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빈곤에 계속 취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사회적 큰 변화 같은 거를 변화하면서 좋은 의미든 나쁘든 이런 게 쌓였던 상황이죠. 그런데 2009년 10년쯤에 되면 또 하나의 자연의 복수 같은 게 일어납니다. 러시아 지역에 옥청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뭐 요즘 알고 있는 제트기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죠. 뭐 지지난 여름에 이렇게 더워졌는지 이런 얘기하면서 제트기가 북극에 따뜻해서 원래 빨리 돌아야 되는 것이 늦게 돌고 그러면서 한 자리에 고기압이 딱 자리 잡고 한 달씩 몇 달씩 있으면서 그냥 폭염을 쏟아붓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렇게 덥다고 그런 일들이 러시아 독창기에 한국에서 벌어진 거죠. 식량 생산이 줄었습니다. 러시아는 조금씩이라도 얼마간을 식량을 수출했던 나라인데 자신 나라에 먹을거리도 부족해지니 수출을 중단해버렸죠 그 여파가 퍼졌는데 수출을 줄였다는 건 누군가 그걸부터 수입했던 나라들이 있다는 거고 그 나라들은 식량 위기를 겪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튀니지에서의 아랍의 봄이 시작된 튀니지에서 왜 소위 그 민중 공개라는 게 시작됐느냐? 깜깜동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섞여 있는 얘기인데 그 안에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양아대 그리고 압력이라는 게 기후변화로 야기된 식량의 부족이라는 걸 시작됩니다. 그 여파가 제일 마지막에 시리아에 또 하나 폭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가 누구를 향해서 총을 쏘고 싸우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떠나는 일이 생기고 기후변화가 유일하게 이런 미국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상당히 복잡한 얘기겠는데 그래서 중요한 하나의 방아쇠 그리고 압력이 기후변화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들은 오래전부터 보고를 쓰면서 기후변화가 전략적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세계 경찰이라고 얘기도 하는 미국이 세계적인 분쟁에 대한 문제 혹은 자기 자국민의 어떤 안보에 하는 문제들을 보기 위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계속 지적한 겁니다. 어떻게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강도가 영향이 생기고 그 강도가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분쟁과 이동과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매일 주시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목한 겁니다. 이쯤 되면 제일 처음에 기후변화 컨퍼런스에 왜 군인이 등장했냐라고 질문했을 때 신분한테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기후변화에 관해서 북극곰으로 얘기 시작하지 마라. 기후변화는 우리 동시대에 사는 동료, 지구인들, 시민, 세계 시민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고난, 생존, 또 인류 전체의 멸종 이렇게 불릴 만한 얘기에 애기거리다. 이쯤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좀 더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이유가 강해지지 않을까. 작년 초죠. 작년 초에 무시무시한 보고서가 하나 다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좀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뭐 학자들이나 이 연구자들이 했던 얘기들의 한 일부분입니다만 한국에는 많이 좀 소개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보고서는 제목이 실존적인 기후 관련 안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안보라는 단어가 제가 평소에 쓰는 우리 지배적인 말하는 것이 안보는 군인이 지키는 것,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이런 거여서 안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지만 어떤 뭔가를 포착하기 때문에 그거를 써보는데요. 호주 상원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원의원회가 보고서를 내면서 이 기후위기가 지구에서 생겨난 지적 생명체, 우리를 얘기하겠죠. 지적 생명체가 너무 이른 시기에 멸종의 직면에 있거나 혹은 바람직한 미래 발전의 잠재력이 영구적이고 급진적으로 사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후과학자가 쓴 게 아니라요. 이제는
군인들, 그리고 안보학자들이 쓰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북극곰 얘기가 아니란 건 더 명확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얘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를 과거의 방식으로 읽지 말고 새로운 방식, 정말 우리 당장 우리 동료들의 어떤 삶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있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 말씀을 드렸고요. 또 몇 가지 그림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그린란드에서 연구하는 학자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보도됐는데요. 보시면 좀 이상하죠. 눈썰매를 꺼내는 같은 개들이 물썰매를 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빙하가 녹아왔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한 일입니다. 멕시코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갑자기 1m씩의 우박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알라스카 혹은 또 반대편에 있는 시베리아도 여름에 너무 뜨거워져서 건조해서 자연만화나 여러 방식으로 엄청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쪽에서는 벨기에 정도의 숲이 다 타가있다고 하고,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자리에 들어갔더니 몽골에 여행 갔더니 시베리아에서 나무 탄 연기가 몽골까지 넘어와서 밤에 별을 못 봤다. 뭐 그거는 그 여행자의 불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여행자의 불운의 문제가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로 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재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작년에 유럽이 유럽은 40도 이런 얘기했지만 50도 사실은 뭐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끌어오른 겁니다. 그리고 아시면 지금은 다 어느 정도 아시죠? 너무 그나마 요즘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호주 산불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언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5개월 전부터 타오르는 이 산불이 꺼지고 있지 않아서 이걸 태워가지고 나온 이산화탄소가 호주가 1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보다 많아졌답니다. 뒤에 이 수배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면 호주의 총리는 지금껏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호주 보수당이 참패할 것을 기대했는데 아슬아슬한 표차로 보수당이 승리를 해서 여전히 그 보수당 이 총리가 하고 있는데, 이 산불을 보고 나서야 기후변화가 있고 연구가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이제 했답니다. 늦은 감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기후변화 얘기는 평소에 기후변화 강의 같은 거 다니시면 들을 만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이게 뭘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뭐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죠, 그죠? 기후변화라는 거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얘기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온실가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요. 태양을 보는 쪽은 엄청나게 뜨거워질 거고, 뒤쪽은 엄청나게 추워질 거고. 온실가스라는 게 있어서 지구에 담요처럼 둘러싸 있으니까 14도에서 16도 정도의 성인결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생물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 생명체는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온실가스 나빠 이러는데, 아니 온실가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온실가스 없으면 죽어요, 이 얘기죠.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많아진 게 문제인 상황인 거죠. 그것 때문에 온실가스가 뭐가 있느냐?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산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그리고 이제 F, 불소가 다 들어있는 화학물질이라 이렇게 F가스를 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에 문제가 될 텐데요.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나오죠? 아시죠? 제가 숨쉴 때 나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이산화탄소인데 주로 여기 문제가 되는 거는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나오는 거죠. 화석연료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강압선자동에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생겼던 것들이 나무도 여러 가지 생물들이 죽고 쌓여서 지층 안에 가둬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탄소가, 대기중 탄소가 지층으로 가둬진 된 겁니다.
하나 생긴 거죠. 그 덕에 우리나라 여기 지구상에 이산화탄소 낮아지니까 과거에는 더 높은 온도였죠. 근데 빨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막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얻으면서 지구상에 다시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니까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메탄이 있습니다. 메탄은 언제 나올까요? 방구, 소방, 소방, 메탄가스. 메탄 어디서? 네? 아 자동차는 여기 이산화탄소에서 주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나오고요. 썩으면서 나온다는 정답입니다. 그 유기 물질들을 썩으면서 이렇게 나오면 메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 분뇨,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습지 같은 데에서 거기에 좀 썩어서 뭐 나오면 다 메탄이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많이 하는 뉴질랜드 사람 같은 거 들어보셨죠? 하도 축산을 많이 하니까 네. 애들이 방귀 끼고 맞아요. 뭐 트름하는 과정에서 메탄이 메탄가스. 나오죠. 네. 반추동물들은 위에 넣었다가 이렇게 발효를 시켜주니까 그런 것도 다 메탄인 겁니다. 이런 메탄이 나오는 거죠. 아산화질소라는 걸 질소비율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두 가지는 주로 농업 활동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이죠. 우리한테 관심사는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지구 온도가 올라갈까?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것을 궁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후변화의 아주 특징적인 그 지표가 뭐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특징적인 지표 하나가 지구 기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기온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 대기 중에 얼마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얼마큼 올라갈까 이런 건데 그 정답은 뭐냐면 사람 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은 아니 당연하죠. 지금 자동차 더 많이 타고 막 더 많이 하면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니까 더 많이 올라갈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타던 대로 그냥 다 타는 겁니다. 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4도 최고치가 물론 6.4도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4도 보면 아프리카 경제는 이제 3분의 1이 경력치가 사라진답니다. 무슨 얘기를 의미하죠? 물도 식량도 없는 세상에 더 전면적으로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그러면 뭐 2도 정도만 올라가도 허리케인 같은 거, 우리 시간 태풍이겠죠. 이런 게 더 강력하고 더 잦은 태풍이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작년에 심지어 9월달, 10월달에 또 태풍이 왔잖아요. 있지 않은 일이었던 건데 그렇죠? 하루에 1년에 한 5개 정도 같은 건데 평균적으로 한국에서는 7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심지어 늦은 시기에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농사라는 걸 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또 뭐 4도 정도 되니까 그렇다는데 우리 대도시들 생각해 보시면 대도시들이 무슨 일인지 이유는 있죠. 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뉴욕, 동경, 상해, 뭐 어디 있을까요? 호주, 멜버른, 우리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이렇게 꼽아보면 다 해안가에 있어요. 근데 해안가에 있는데 바닷물이 차오르요. 건물을 들어서 옮길 수도 없고, 그죠? 정말 고민이 돼요. 사람들이 다양한 고민들, 다양한 정보들 고민하지만은 저 때는 제일 걱정스러운 고민이 하나가 도시입니다. 도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인프라가 다 있는데 차오르면 대체 어떻게 될 거예요? 난감한 일입니다. 하여튼 여러 일들이 쭉 벌어지죠. 그러시는데 더 우울한 건 이 아래쪽 그래프. 아래쪽 그래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가 보면 정말 우리가 온실가스를 완전히 줄인다 하더라도 벌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너무 감동적으로 들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온실가스를 진짜 당장 줄이겠다. 하나도 배출하지 않겠다. 걸어가는 겁니다, 집에. 네, 줄여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텔레파시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한테 다 연결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동일한 행동을 한다. 진짜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구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생활권이 있잖아요. 아니 그건 생각해보니까 모르겠는데 뭘 하든 우리 온실가스 아무것도 안 내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 1도 쉬고 살아야죠. 아 그건 아니고
자연적인 단 말고 화석연료 태우거나 이런 메탄을 만드는 이런 일들 중에 통상적으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말하는 거는 하나도 안 낸다. 이미 기후가 녹아서 없어요. 기가 뭔가 비싸게. 아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대기 중에 올라간 온실가스는 장기간 생존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평균 100년 정도를 대기 중에 생존하다가 합니다. 미세먼지 나오면 가라앉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덥고 여러 가지 느끼는 이 기후변화 여러 그 영향은 100년 전부터 배출한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힘을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쌓였던 것이 조금씩 사라지겠지만은 100년까지도 간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가 사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이걸 완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완화 정책을 상장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과 동시에 어쨌든 엎어진 잔입니다. 물은 엎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엎어졌으니까 적응만 하고 완화는 안 한다 이렇게 아니 완화 안 하면 더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완화는지 안 하더라도 우리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바뀌어야 될 겁니다. 완화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네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온실가스는 어디서부터 나올 것인가를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석탄 25%, 천연가스 19%, 그리고 석유 20%, 대략 65%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가 에너지 문제다. 정확히 말하면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배출 제로라는 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합니다. 그럼 이 사용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인위적인 방식으로 태워서 대기 중에 배출한다, 뿜어낸다 하는 것을 배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출과 반대의 말도 있겠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를 흡수하면 뭔가 대기 중 농도를 맞출 수 있겠죠. 흡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지구 메커니즘에서는 대기 중에 이산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흡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에 있습니다. 사이다처럼 바다가 지금까지 배출한 상당한 이산탄소를 받아들여서 녹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지구는 더 훨씬 빨리 끝장났겠죠. 엄청난 양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바다가 그런 연구가 뚝배도 아니고 받아들이면 다 아무렇지 않으면 바다도 내상을 입는 겁니다. 그 현상이 바다의 산성화 그리고 산호초 죽음 이런 산호초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생각하는 건 있는 숲 같은 거. 뭐 우리 배웠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과학산들을 통해서 빛받아서 이산탄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무가 성장하면서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 뭐 이런 등등은 이산탄소의 저장고 같은 겁니다. 대기주가 빨아들여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가 잘린다. 두 가지의 손실이 있겠죠. 하나는 계속 받아들이는 흡수원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얘가 썩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쓰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앞서 호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주는 자연 썩어가지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우리 나무 태우면 이산화탄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고 심지어 그 흡수할 것도 없고. 흡수원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네. 호주의 산불이 의미하는 문화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그런 측면에 문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새로 막 얘기되는 주목할 만한 단어인데요. 지질학적 시대를 나누는 겁니다. 무슨 새 무슨 일자 어려운 이 단어들이 있는데 이 인류세를 얘기하고
직전인, 그럼 직전인대가 뭐냐? 홀로세라고 불리는 건데, 그거는 빙하기와 빙하기의 사이, 간빙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를 이 홀로세라고 하게 된답니다. 한 만 년 정도가 지속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빙하기는 정말 한마디로 그냥 춥고요. 춥으니까 뭔가 하기도 어렵고 기후 변동이 막 극단적이긴 했습니다. 높았다 내렸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연도에도 그렇고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도 있는데 지금은 아까 14대 15, 16도 이렇게 안정적인 뭐 지역만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기온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매해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측할 정도의 반복적 주기적인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농업이 가능하겠죠. 씨를 언제 뿌려야 되지? 비는 언제 오지? 그래서 우리는 추수를 언제 지는 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같은 패턴에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고 정착하니까 뭔가 많이 생기니까 뭐라도 같이 모아서 집도 짓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죠. 한 그런 게 만 년 정도 유지된 겁니다. 인류 문명이 출발할 수 있었던 이 홀로세라고 하는 이 안정적인 시기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인 간빙기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홀로세가 빙하기로 다시 들어갈 것을 예측하거나 걱정할 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그런 식의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주기적인 이런 게 아니라 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인류세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어떤 심오하다면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뭐 산도 파고 강물도 오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을 미쳐도 그거는 그냥 이 동네 어디인가에 국지적인 환경 오염을 시킬 거라고 했겠지 지구 자체가 뭔가를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너무 커가지고 그냥 어쨌든 지구는 매매 상체기만 날 뿐이지 지구 자체가 뭐 어떻게 할 거라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뭐냐면 물론 그 이전 뭐 기후변화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지 생각했던 건데 지구 인간의 행위가 지구 전체 시스템을 바꿀 거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거는 여기 파다가 하면 여기 이동해서 여기 살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지구 전체가 움직이고 우리가 어디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고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인류가 지구 전체의 시스템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거다. 그래서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의 간빙기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대로 가면 뜨거워져서 하다 찜통 지구라고 불릴 만한 세상으로 빠져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구 완전히 벗어난 어떤 세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질학적 개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새. 그러면 어떤 데를 파보면 무슨 화성에 나오면 무슨 새의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류새의 증거는 뭘까요? 뭘 파면 뭐가 나오면 인류새라고 얘기할까요? 네, 플라스틱. 아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좀 파면 아직 좀 지나가지고 어떤 고고학자가 뭐 지질학자 파면 플라스틱 나오면 여기는 인류새가 시작되는 시점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들. 1945년부터 핵폭탄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수많은 핵폭탄 실험들이 대기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방사능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사능 나오는 지층은 1945년 지금부터 시작된 세상일 거다. 또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얘기가 제일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닭뼈. 우리가 진짜 많이 먹습니다. 한국 사람 많이 먹습니다. 전 세계가 진짜 많이 먹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는 새우 껍질. 맞아. 새우가 많이 난다죠. 이런 일들이 그걸 보여주는 증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비판적인 사람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인류세, 오케이, 좋은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게 왜 인류 전체의 문제냐? 자본들의 문제지. 라고 자본세라고 불리려고 그러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맥락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류세의 하나의 결정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를 꼭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구가 시작은 인간들이 몇 가지를 시작했지만 지구에는 그 지구를 한마디로 뭐랄까요? 찜통더기로 몰아넣을 만한 수많은 지구상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지구들의 물리학적인 생물리학적인 방식으로 서로 막 맞물리면서 뭐랄까요?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는 재앙으로 들어갈 만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여기 아까 보였던 시베리아 뭐 이런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베리아나 이런 알라스카 같은 데 이쪽 북극 쪽에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국이 얼어있는 땅이죠. 이게 얼어있는 그 땅이 뭘로 돼 있냐면 여름철에 잠깐 따뜻한 시기에 풀이 자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묻히고 풀이 자라고 묻히고 해서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썩는 겁니다. 한마디로 메탄 덩어리 같은 게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도 따뜻해지고 뭐 북극도 이렇게 따뜻해지고 뭐 얼음도 없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걔들이 녹으면서 땅 속에 묻혀있던 메탄 덩어리가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지구 온난화 능력이 23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따뜻해져서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이 기후가 이렇게 쏟아올 수 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워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앞서 호주 산불 같은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숲이 불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타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배출하고 흡수원은 없어지거나 이들이 이런 것도 하나의 이런 히트포인트에 추가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IPCC라고 불리는 지금 국제과학자 기구가 있죠. 유엔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기는 한마디로 국제기구다 보니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일부 과학자들은 급진적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IPCC라는 데에서 얘기하는 것만도 사실 우리는 좀 불안해 죽겠는데 이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기회를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비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급박하냐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파리 협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파리 협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연설했죠. 파리 협정을 얘기하려면 92년에 리우제단에서 열렸던 환경 회의를 생각해야겠죠. 인류가 처음으로 환경 문제에 관해서 국제회의를 열어서 환경 문제에서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큰 논의를 했죠. 그 중에 하나로 UN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후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활동, 특히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 정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만약 벌어지면 정말 우리 심각하니까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확고히 몰라도 미리 대응을 하자라고 하면서 기후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교토정서를 만들어서 얼마큼 줄일 건지, 누가 얼마큼 줄일 건지, 온실가스 줄일 건지를 정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중심이 있는 원엑스 완 국가라고 불리는 주로 선진국들의 집합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2012년까지 90년 대비 5.1%를 감축하라고 선진국한테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신기하죠? 왜일까요? 선진국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선진국이지.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는 이런 원칙이 하나 또 있습니다.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라는 겁니다. 공동은 아시겠죠? 우리 집이 불났어 이런 겁니다. 근데 차별화된 건 뭐냐면 누군가는 이전에 많이 배출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선진국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하시고요. 여기는 저쪽은 이렇게 방글라데시, 이티오피아, 모산나라 하시고 이쪽 목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막 지금 합시다. 밥을 먹으러 왔어요. 2만원짜리 정식을 드셨어요. 저기는 김밥 한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먹었습니다. 여기는 칼국수 한 5, 6,000원짜리 드셨어요.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MVA를 합시다.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악역을 맡겨서 죄송합니다. 안 되죠. 네. 난리 나겠죠. 네. 근데 지금
기후변화 관련 얘기가 이런 얘기인 겁니다. 누군가는 엄청나게 배출하고 누군가는 한 번도 배출해 본 적도 없는 거의 정도예요. 그럼 전등 하나도 제대로 켜보지 못한 나라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난리 났다 보니까 야 줄여! 다 같이 줄여! 이렇게 되는데 왜 다 같이 줄여? 네가 더 많이 줄여야지 라고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차별화된 원칙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97년에 교토정세에는 차별화된 원칙이라는 게 강조돼서 선진국들만 일단 의무적으로 줄여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개발도상국이나 소위 후진국들이 막 배출해 나겠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집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해서 조금 더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우리 줄게. 근데 막 하면 안 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 거죠. 의무는 부여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 교토정서가 끝나요. 근데 끝나기 시작도 하기 전에 미국이 죄송합니다. 미국이 도망갔죠. 아시죠? 네. 미국적 삶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그냥 와 되게 멋있는데 알고 보면 지들 큰 차 타고 큰 집 짓고 막 전쟁하느라고 막 하고 하는 이런 거에 화성을 막 쓰는 거에 자기들은 줄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상한 비유를 가지고 한 거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이 뭐 아주 열심히 했느냐 뭐 유럽 몇 명 열심히 한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끝나면 뭔가 지구상에는 아무런 온실가스를 어떻게 가져가는 아무런 협약도 체제도 없다 보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이어지자고 해서 포스트 2012를 만들자고 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그거를 위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 미국만큼이나 화제의 국가 중국이 어떤 일을 했냐? 그 사이에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합니다. 매년 10%씩 경제 성장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70년대 막 10%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에너지를 엄청나게 썼다는 거고 전 세계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석탄, 석유를 다 살살 끌고서 막 뗐다는 걸 의미합니다. 심지어 효율도 엄청 나쁜 가져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막 내려갑니다. 미국을 따라잡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은 하기 싫어 죽었는데 그 전에 뭐 레이건 뭐 등등애들 탓해버리고 뭐 이런 데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 싫어 죽었는데 중국이 딱 나타나니까 중국 그래 중국이 하면 나도 할래 라고 시비를 붙인 겁니다. 근데 현상적으로는 중국이 더 많이 배출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그럴듯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은 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야 우리는 막 이렇게 되니까 서로 얘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계속 대치선인 겁니다. 근데 2009년에 다행히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뭔가 전향적인 태도를 펴니다. 그리고 오바마 직접 이 코펜하겐에 날라옵니다. 중국과 협상도 해가지고 뭔가 될 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 코펜하겐이 희망이었다는 사람들이 절망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답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얘기해서 2015년 파리까지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해서 조금 연장합니다. 그래서 12년과 13년 사이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교토정서를 그냥 연장하는 식으로 하자. 근데 그 사이에 못 참는지 일본, 호주 뭐 이런 애들은 다 뛰쳐나옵니다. 내가 왜 뛰냐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계속 증가하겠죠. 15년에 파리에 모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오랜 싸움 때문에 과거에는 이거 공동의 차별한 책임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공동의 책임이 더 강조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줄이는 걸로 합시다 라고 된 겁니다. 근데 그럼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는 그걸 일일이 옛날에는 교토정서는 정해졌어요. 이게 안 정한 겁니다. 각자 써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줄일지 각자 써내. 무슨 경매하듯이 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는 잠깐 두고 그런데 파리협정은 중요한 게 목표를 설정했는데 1도시 목표 내년 2.5도시 목표 두 가지의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무슨 목표가 두 가지나 있을까요? 2도시 목표는 선진국들이 선호합니다. 1.5도시 목표는 개발도상국들이 선호합니다. 왜 개발도상이 더 가혹한 목표를 선호하느냐?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아니, 자기들 능력이 가진 걸고 2도시에 올라가면 개발도상국들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물이 잠기는 겁니다. 최근에 베네치아 물이 잠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뚝을 쌓아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뚝을 쌓아야지라고 하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1.5도시, 아니 2도시 되면 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미국은 다만 이 도시, 그러니까 그 지리적인 위치도 좀 묘하게 문제가 됩니다. 고위도 지역들, 선진국들 다 고위도 지역입니다. 고위도는 저 북쪽에 가깝다는 거죠. 저희 그 소위 개발도되고 흐리는 것들은 다 격도 쪽에 있어요. 더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들인 거죠. 그 돈들 거기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 도시만 해도 우리 어떻게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거기서 하고 있어. 그거 하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데 이러는데 돈 얼마 쓰고 자신이 우리 정말 죽겠어라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싸움의 결과가 이 도시가 사실 처음에는 초반에 이 도시만 있었는데 싸워서 1.5도시가 됐습니다. 이 도시를 넘지 않고 가능하면 1.5도시 안쪽에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국의 어떤 그 정보 쪽 그 박사님을 만났던 이 도시를 달성하려면 1.5도시 달성하려면 이 도시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돈에 몇십 배를 더 써야 돼요. 그런데 얻을 수 있는 편이 좀 좋아지는 건 두세 배밖에 안 돼요.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여전히 경제학적인 생각은 돈이 많이 드니까 목표를 이렇게 높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참 방글라데시 사람 같은데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리고 그는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1도시와 2도시 사이가 무슨 차이가 정말 아무런 별로 차이가 없는 거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1.5도시 보고서라는 게 나와서 그 차이가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1억 명 이상이 안면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차이 있고 해수면 이런 그 차이도 엄청 나고 산호초가 다 사면하냐 그나마 생기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도 다 돈으로 계산하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기과학자이고 요즘 기후변화 쪽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지금 주류 쪽 과학자였다 저희 기후변화 쪽에 지휘를 하시는 조천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할 때 2도시와 1.5도시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1.5도시는 지금에 이루어지는 기후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많이 강도가 세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끔찍한 얘기죠. 근데 2도시라는 거는 모르는 영역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영역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거예요. 뭔가 더 불행해지고 재앙적인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번도 알 수 없는 영역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무지자체가 더 무서운 일인 거죠. 2도시 선택할까 2.5도시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1.5도시, 2도시 목표죠. 그러려면 1.5도시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건축해야 되고 2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각국이 써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경기하듯이 써내라고 했더니 다 써서 모아놨더니 3도시가 넘을 거라고 된 겁니다. 2030년까지 맞춰볼 걸 쓰라 했어. 이러고 나면 파리 협정이고 자시고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드는 거죠. 그때 말이야 다 같이 죽자는 얘기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다 아예 질색인 거죠. 뭐 국제기구도 다 질색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우리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부터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파리 협정에는 이런 그 조항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다시 쓰는 겁니다. 그 자발적 목표를 다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국제 협상가들이 아니니까 그걸 잡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 같은 게 후퇴 방지의 원칙 혹은 전진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과거 썼던 것보다 더 나쁜 거 쓰면 안 돼. 더 좋은 거 써야 돼.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 올해 12월 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더 좋은 걸 써내야 됩니다. 각 국가들이. 그걸 위해서 지금 전 세계의 시민운동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데모하는 이유가 각국이 더 센 거를 쓰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총합이 되면 그게 1.5도든 2도시 아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있으면 희망도 조금 비가는 건 그죠? 희망이 조금 이렇게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 한국 같은 상황이에요. 한국은 2015년 썼던 거 그대로 2020년에 내겠다는 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일은 한국이 어떤 위치인가를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 놀라실 겁니다. 한국이 정말 그래도 되는지에 대한 1.5도시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2도시와 1.5도가 왜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얘기가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2016년 52기가톤 정도 그 배출한다면 2030년에는 10년 대비 45%를 줄이도록 얘기하고 있고요. 2050년에 제로. 30년 만에 땅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1.5도시 안쪽으로 있을 생존할 확률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극적한 거구나. 30년 만에 제대로 만든다는 거. 앞서 기억하시죠? 화석연료를 30년 만에 쓰던 걸 다 땅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먹는 식생활의 문제, 교통의 문제, 주거의 문제, 모든 걸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들어보셨는지 여기 오실 정도면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레타 툰베리가 작년 여름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의회 가가지고 연설한 중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우리가 42기가톤의 탄소회산을 나갑니다.를 다 쓰기까지 8.5년밖에 안 나갔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있는 사람은 탄소회산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프랑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회의원, 한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탄소회산이 뭐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회산이라는 거는 아까 지구변화, 지구온난화 이렇게 설명했죠. 지구가 있고 그 대기 중에 오십가스를 쌓아 올리면 채우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쌓아 올리면 몇 도로 올라갈 것인가라는 입장에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계산을 했죠. 그래서 1.5도시 혹은 2도시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배출할 수 있는 배출 총량을 계산해냈습니다. 확률적인 걸 포함해서요. 그런데 2도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안쪽에 있기 위해서는 66%의 확률로 의하면 산업화 이전부터 예컨대 18세기, 17세기까지 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막 석탄 떼기 전 그쯤부터 시작해서 2,890기가톤을 배출을 해야 된다고 안쪽에 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가는 10억을 의미합니다. 2,890기가톤의 배출량인데 탄소회산인데 2011년까지 1,890기가톤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쓴 겁니다. 써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남은 거는 1,000기가톤입니다. 그런데 아까 2016년에 얼마나 배출한다고 했죠? 연간 52기가톤을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2자 뺍시다. 계산하기 쉽게 50기가톤. 남은 건 1000기가톤인데 매년 50기가톤을 배출합니다. 산수입니다. 이제. 네.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20년입니다. 20년이죠. 네. 2011년까지라고 있습니다. 12, 13, 14, 15, 16, 17, 18, 19 다 사라지죠. 그죠? 8년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12년 되는 겁니다. 2도시를 목표로 할 경우에 1.5도시를 목표로 할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하면 420기가톤 툰베리가 얘기했던 420기가톤이 남았고요. 저희가 매년 42기가톤씩 배출합니다. 지금 조금 더 늘었습니다. 43, 44 했는데 42기가톤이 나가면 2018년부터 시작되는 숫자를 사실입니다. 그러면 10년이 남은 거죠. 2018년, 19년은 살았습니다. 배출했던 그러면 8년이 남은 거예요. 이걸로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1.5도)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그림인데 50년까지 제로가 돼야 되고 80년까지 제로가 돼야 된다. 이것이 1.5도 하면 있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과학자들이 보니까 IPCC 보고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티핑포인트가 불렸던 연구 동층에서 나오는 메탄 같은 게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다 모아서 마이너스 100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해 봤더니 55년쯤 남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이로 5.5년째 갑니다. 5.5년. 여러분 나이에서 5.5를 더해주십시오.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이게 다만 여기서는 제가 이게 5.5년 지난다고 해서 갑자기 휴거돼가지고 우리가 사라지기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이해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탄소회산을 불리는 걸 더
극적인 어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될 어떤 것이고 그거 넘어가면 우리 정말 우리 큰 재앙이 직면해서 정말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강조하는 것이 그 넘는다고 갑자기 지구가 멸망하고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각오를 해야죠. 왜 다만 여기 우리가 빨리 움직이고 더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탄소 예산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5.5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겠다. 더 쓰고 말 거야. 아, 맞아. 그러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길을 꺾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시 얘기를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급한데, 아까 온 것처럼 n분의 1을 하자, 빵하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인지를 몰라서 정당하게, 정의롭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단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책임인지를 물어보는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게 2009년의 그림이긴 한데, 뭐, 큰 구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이 2000년대 중반에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크죠. 네? 미국보다요. 이걸 합치면, 유럽연합을 합치면, 뭐, 미국이랑 비슷비슷합니다. 일본, 한국. 그죠? 네. 2017년, 18년에 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입니다. 인물이 적어. 2019년에는 세계 6위로 올라갈 거라고 짐작합니다. 누구를 제쳤는지 아세요? 일본. 독일을 제쳤어요. 독일은 축구 이겼다는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축구 이겼는데 우리 아직 세계 6위가 됐거든요. 내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우리 배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그림으로 에서 얘기하지 않는 얘기도 있습니다. 뭘까요? 이 그림이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 단년도에 국가별로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구수로 보자는 겁니다. 인구 비례를. 미국, 중국, 이ትዮጵ야 1인당 배출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데 환기시켜 드릴 게 탄소 예산이라는 게 뭘까요? 지구 전체가 2도시 혹은 1.5도시를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총량입니다. 이쪽에 이걸 보면 공공재, 공유재 혹은 영어로 하면 커먼즈라고 불리는 이런 얘기 공동이거든요. 그죠? 누군가 더 많이 배출하면 누군가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에이씨 다 죽자 다 배출해버리면 뭐 의미 없지만 정말 이거를 지키다가 하면 유한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더 많이 배출할 권리가 있고 이ትዮጵ야 사람들은 덜 배출할 권리가 있나요? 아니겠죠. 그죠? 이재용은 나보다 부자이긴 하니까 좋은데 더 많이 배출할 권리가 있고 저는 더 적게 배출할 권리가 있나요? 이재용은 한 달에 전기값만 1,000만 원을 낸다고 하는 한 달에 전기값만 10만 원 할까요? 집에 뭐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가면 개인 뭐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볼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비행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데 부자들이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겁니다. 세계 10위가 되는 부자들이 오십가스를 거의 50%를 배출합니다. 그럼 막말로 이 부자들만 오십가스 배출을 하면 무슨 뜻일까요? 비행기 많이 타는 거 하고 건물 큰 건물 쓰지 않고 하여튼 우리 등장할 수 있는 장기하면 해도 우리 절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이게 기후변화 문제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 같은 거. 또 하나 있습니다. 네네. 대기 중에 나간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는 오래 머문다고 되죠. 네. 이게 누적 배출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오랫동안 배출했느냐, 배출에 맞느냐. 미국이 중국은 아까 단년도로 보니 크지만은 누적 배출량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큰 겁니다. 독일도. 누구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미국은 단년도를 강조하고 중국은 그래서
의적 배척을 얘기합니다. 역사적 책임을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 있을까요? 밑에 사우스 코리아 있네요. 16위. 의적 배척이요. 근데 크게 보면 우리 별로 안 하네 생각했죠. 네, 더 해야 되겠네. 우리 앞뒤로 있는 나라들이 그렇고 무엇보다 이 밑에 200여 개의 국가가 있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아, 한국의 책임이 이거에 비해서 적다 얘기할 수 있어도 적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앞에는 누가 배출했냐? 부자의 나라, 부자들이 배출했다면 피해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갖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후 난민, 아까 얘기했던 얘기들은 다 이런 얘기가 관련된 거죠. 생경 배출, 사치성 배출이라는 개념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변질되는 건데요. 이 논쟁이 벌어졌던 건 1990년대쯤으로 들어갑니다. 1992년에 뉴욕에서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협상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상하려면 각국이 얼마나 배출해야 될지를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 그때는 없었어요. 당연히 문제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통계가 없었겠죠. 누군가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통계를 만든다는 거는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저기로 되는 거예요. 제1세계가 당연히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 자원연구소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연구소에서 했는데 인도가 유독 높게 나왔습니다. 순위가 30년대 인도인데 지금도 가난한 나라인데 그것도 가난한 나라인데 농업을 중심으로 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뭘 대처했길래라고 하는 인도 과학자들이 논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나온 논쟁입니다. 생계형 배청, 생계형 배출, 사치성 배출. 사치성 배출이라는 게 뭘까요? 큰 집 짓고 큰 차 몰고 비행기 타고 멀리 다니고 등등등 뭐 쓰레기 막 여기 어쨌든 막 하고 어쨌든 막 사용하는 거죠. 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계층적 계급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미국 전체를 얘기해서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인도 사람들 그럴 능력이 없죠. 물론 인도 내에서도 극단적인 비문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통 하나 겨우 키우거나 논농사 짓거나 등등등 해서 거기 메탄 나오죠.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막 순위를 높이면 얘기해가지고 한 겁니다. 논쟁이 붙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들으실 건지. 그런데 이것도 메탄이고 이거 이산탄도 같은 화학식으로 동일하고 심지어 메탄이 더 많이 한 다음에 뭐 그런 거 따지면 더 쉽게 인도나 똑같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생경 배출, 사치성 배출 그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야 무슨 얘기야. 다 맥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야. 누군가는 겨우 먹자고 그런 거 한 거고 누군가는 정말 사치를 누리게 한다면 그건 구분해야지. 라고 하는 논쟁의 편. 이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씨, 답은 알겠네. 저거 하면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기후부채라는 얘기가 곧바로 연결됩니다. 기후부채, 빚이란 뜻이죠. 기후, 빚. 네. 2000년도 중반쯤에 이 남미의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아까 이 지구 대기가 공공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탄소회사가 누군가가 그걸 막 배출했어요. 그리고 피해를 받았어요. 누군가는 경제성장하고 돈 벌려고 배출했고 누군가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피해를 받았으면 제1세계가 제3대 계산자한테 빚을 진 거야 라고 주장한 겁니다. 기후 빚을 진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실제로 그걸 다 계산됐어요. 그래서 미국 얼마, 뭐 독일 얼마, 영국 얼마 빚 졌고 우리는 얼마나, 중국, 인도 뭐 이런 데는 얼마나 빚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계산해서 남미 누구 얼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후 채무국 그리고 받는 사람은 기후 채권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실수로 계산됐습니다. 물론 이게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죠. 이거 받아들이면 선진국들이 정말 큰 선진국 입장에서 손해가 되겠죠. 뭐 이제 보상금 같은 걸 막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진국 지금도 그게 자기들은 아니야 우리 정당하게 한 거야. 우리 다 공동의 문제지. 내가 뭐 특별히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빚진 거 없어. 이런 대세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이 국제성에 논쟁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한국은 기후 채권국일까요? 기후 실험국일까요? 채권. 채권국. 채권국인가요? 네. 중국도 최고인데 알겠을 때. 최고가 아니에요. 아, 역시 맞죠. 채무국이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중국도 최고인데 2006년에 채무국이라고 계산했는데 15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네. 계시거든요. 아마 채무가 훨씬 늘었겠죠. 그러네요. 바뀌었네. 그런데 더 얘기 더 하나 얘기 더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하려면 아까 석유도 화력도 엄청나게 거의 안 써야 되는 거죠. 네. 진짜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 저조차도 이게 너무 부담된 일일 텐데 누군가는 더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기요. 네, 제일 부자. 석유회사 속에서. 주주, 석탄회사 주주, 뭐 이런 사람들은 하기 싫겠죠. 자기 돈을 다 잃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온실가스 반출 같은 거 안 하고, 근데 기후변화되는 거 된다니까, 무섭긴 하니까, 온실가스를 감축 안 하고 쓰던 거 다 쓰면서 뭔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 세상에 이런 큰 욕심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욕심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게, 기술이 발전하면 혹시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보통 드는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뭔가 기술 발전은 그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생각 중에 한 1편이 모든 얘기를 다 가져오지 않지만 그걸 대표하는 게 지구공학이라는 큰 틀의 지구공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진짜 이 기후변화 문제를 완전히 공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태양하시고 제가 지구를 하겠습니다. 태양이 막 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온실가스라는 담배를 많이 들으면 쎄퍼지는 거죠. 거기는 갈 거고. 그러면 이 공학적으로 문제 풀 때 이걸 지구온난화를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반사. 네, 반사 내지는 들어오는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을 줄이거나 반사 양을 들어오는 걸 줄이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구가 이렇게 물러난다. 태양을 지킨다. 예, 저보다 더 혁신적인 가서 물을 붓는다. 그죠? 네. 어느 게 더 황당할까요? 이게 나을까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농담, 반진담이지만은 지구를 공전 주기에서 조금 물러나게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진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현실성을 있게 하는 사람들은 위성을 쏴가지고 10분에 하나씩 쏜다나 이걸 써가지고 지구 밖에 펼침막 같은 위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고막 지구 반사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화산 폭발 시킬 때 이번에 필리핀에서 화산 폭발했죠. 이전에 필리핀 화산 폭발했을 보면 이게 워낙 폭발력이 크니까 이 먼지가 화산재가 성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이 쫙 깔리고 나니까 이것이 자연적인 그늘막 같은 역할을 0.5도를 떨어뜨렸다. 그거 하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빌 게이츠가. 돈도 있고 기술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비행기 띄워가지고 화산 뿌리자 이런 생각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안 변할 거야. 사회가 변해? 사람도 안 변하는데 사회도 안 변할 거야. 그 사람들이 계속 차 쓰고 싶을 거고 비행기 타고 싶을 거고 그럴 거야. 그런 기술을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항공사 해상 같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최신의 얘기는 이겁니다. BCCS라고 암호들이 나오죠. B는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바이오 에너지가 뭔지 아시죠? 근데 대표적인 것은 그냥 우주칩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CCS는 뭐냐? 카본 캡처 스토리지를 해가지고 탄소 포집 저장이라는 겁니다. 즉, 굴뚝에서 석탄 발전 굴뚝 같은 데다가 딱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만 딱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장하는 겁니다. 어디? 지층이라든지 이런데 땅속 깊이 묻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오는 탄소를 해서 대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BCCS를 합치는 건 뭐냐면 바이오 에너지는 뭡니까? 아까 것처럼 과학을 통해서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쫙 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이산탄소 덩어리지 않습니까? 당겨가지고 저 덩어리 만들 때 태워요. 태운 다음에 나오는 굴뚝에서 그 이산탄소를 잡아요. 그럼 태우면 에너지를 얻고 나오면 포집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에너지를 얻으면서 이산탄소를 대기 중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계속 배출하고 한쪽에서 빼내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 되네요. 말 되죠, 그죠? 네. 공학적으로 말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CCS라는 게 그러면 일단 포집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다 저녁에서 대기 중으로 격리를 시킬 거냐? 그것도 1, 2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넣죠? 그걸 마치 네, 우리한테는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 SF를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일단 빼냅시다. 네. 인공위성도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진짜 누군가 믿고 그렇게 하면 또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동차 타요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잘못된 해결책으로 가서 우리가 기회를 잃을 걸 생각하는데 일단 짚어주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일단 어디다 묻을지가 고민인 겁니다. 지금 일부 실증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유전에서 비료를 다 팔면 지층에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겠다는 겁니다. 일부 그렇게 하기도 해요. 아주 실질적으로. 근데 상업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비싸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들어왔는데 오랫동안 거기 안정적으로 있을 것인가 또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쥐질 있고 새어나면 어떡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많은 이산탄소를 지층에 다 넣을 수 있어? 라는 질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도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그 연구를 하는데 계속 어디 있으니까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CS라고 합시다. 바이오 에너지는 우리가 기후변화의 문제를 여기 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이산탄소를 대기 중에 빨아당기려면 과연 얼마만큼의 바이오 에너지를 쓰는 숲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 숲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숲의 면적이 사람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쓰는 토지의 면적을 넘어설 거라고 걔네가 이게 무슨 얘기죠? 식량 생산하지 말자는 부족한 게 아니라 토지 면적보다 높다 하면 식량 생산을 하지 말자는 얘기에 아깝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밥 안 먹고 공기만 마셔요. 이런 기술 자체의 타당성은 그 자체로 소규모로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작동 가능하고 의미 있는 해결책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판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계속 효과는 우리 당장 뭔가 해야 될 구체적이고 급진적 행동을 기술이 발전하면 이렇게 하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전 기술이 분명히 우리한테 배제할 수 없고 기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정치적, 구조적 변화를 대체하고 대신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것은 혹시라도 잘못된 해결책, 우리한테 더 큰 곤란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을지 모든 기술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꼼꼼히 따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걸 하는 겁니다. 기후정에 관한 어떻게 줄일 거냐를 얘기하는데 우리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수렴과 축소라는 수렴, 축소, 축소, 수렴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째는 오십가스 배출은 언젠가는 빵이 돼야 됩니다. 빵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쪽에 그래서 사성교류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미래년을 쓴다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게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거냐는 시기의 문제 빨리 와야 된다는 게 지금의 과제인데 그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줄이려면 어떻게 하냐? 누가 줄일 거냐? 일단 1인당 배출량을 보면 미국, 한국, 국내 쭉 있겠죠. 여기 이ትዮጵ이나 못한 나라 있겠죠.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는 나라에서 더 급격히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라들은 조금은 허용해 주겠다. 개발할 수 있는 걸 허용해 주겠다.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1인당 배출량이 수렴하고 그리고 나서는 같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형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타당한 것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불만 있겠죠. 우리가 왜 지금 못 사는 사람들 계속 못 사면 되지. 우리가 왜 자동차 줄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 세계 우익들 안 보지 않습니까? 당장 나만 살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 동감하지 않겠지만은 보편적인 인식으로 하면 이런 얘기가 타당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도 남을 돌봐야 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주변 국가의 사람들까지 돌려봐야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한국 얘기하겠습니다. 한 번도 투자했는데 딱 들었습니다. IMF 시. 네. 그리고 2008년 9년 때 국가 소강 상태가 더 증가를 해버렸죠. 그리고 한국에 뭐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일단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 1인당 배출량은 저희가 18이라는데 전 세계 국가 마찬가지로 200몇 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셨어요? 큐라소? 저는 큐라소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나라들이 2위랍니다. 근데 이런 나라 빼고 OECD 국가라고 보는 게 맞겠죠. OECD 국가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세계보다 많고 OECD 평균보다 많고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보다 그렇게 우리가 경제 이 그래프는 영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건데요.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과거에는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 많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네. 총 배출량으로는 영국이 더 많이 배출했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나쁜 놈? 이런 거죠.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네. 정확히 배웠습니다. 파란색 이게 면적으로 보면 이게 배출 총량이죠. 누적 면적이. 네. 엄청나게 배출했죠. 네. 이 부분이 다 배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 정도가 배출했는데 영국이 책임 많이 져야 된다. 그런데 요거를 보면 영국은 갑자기 떨어졌고 한국은 좀 올라갔다. 이건 뭘까? 라는 얘기를 해봐야 돼요. 노력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다. 영국이 노력하고 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지금 30%가 올라갔고요. 등등했는데 그거 외에도 얘기할 게 있습니다. 영국은 제조업을 다 밖으로 뺐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영국이 낫냐 한국이 낫냐 이게 뭐 이때 비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거는 그렇게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와 되게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우리의 산업 구조, 포스코 엄청난 세계 산업인데 여기를 놔두고 포스코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2에서 13%를 배출합니다. 포스코 하나만. 철강하려면 석탄을 때려 넣어가지고 포커스를 하는데 넣어가지고 태워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온실가스 엄청납니다. 왜냐면 그런 포스코 그 생산 방식을 계속 유지한 채 우리가 온실가스를 과감히 심지어 배출제로 만들 수 있을 건가 질문을 해야겠죠.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명박 때 2009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파란선입니다. 실제로 배출한 거는 빨간선입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쯤 올라갔습니다. 이게 예측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큼 배출할까가 있는데 예측치에 따라왔습니다. 계획을 왜 세우죠? 네, 저 알 수 없는. 네, 이게 2030년에 2030년 목표를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5억 3천만 톤이라는 걸 보고했는데 2020년도에 다시 5억 3천만 톤이라는 걸 했다고 한 겁니다. 조금의 세부적인 그 변화가 있는데 그게 얘기가 되는데 같은 목표를 대비해서 전 세계가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2015년 거 지금 유효할 겁니다. 동일할 건데 2015년에 5억 3천만 톤으로 줄이겠다. 여기 이쪽으로 줄이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한국처럼 맞죠?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6위에서 7위, 유속 배출량 17위, 1인 온실가스 배출량 뭐 상당히 높은 순위, 뭐 등등 거기다가 세계 무역, 뭐 경제 규모 10위 안쪽에 있는 나라. 여기 같은 나라가 그것밖에 안 하면 다른 나라 너희들처럼 한다고 하면 우리는 3도 내지 4도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앞장서서 책임도 짓고 능력도 있는데 앞장서 해야 되는데 너희가 계속 그래? 이런 겁니다. 세계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기후 깡패 국가, 악당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 아니고요. 우리는 아직 뭐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되고 세계에서 그렇게 안 봐요. 그럼요. 간단하게
친구 줘야지. 제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2019년도에 19년도 7억 2천만 톤 정도가 배출 꾸준히 올랐죠. 이거를 IPCC 1.5도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제로라면 제로를 가는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수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주제를 있는데 뭐 마음대로 그리는 건 일단요. 대표적 두 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정률로 쭉 떨어지는 거고요. 정량으로 정률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보다 이게 더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기후정의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그동안 많이 배출했고 다른 나라에 그나마도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책임을 진다면 아마 이것보다 이게 더 가까울 겁니다. 더 고통스럽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어느 쪽을 따라갈지 이런 고민까지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거죠. 사실 급한 줄 알겠는데 진짜 가능해? 라고 다들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가능해만 물어봤어요.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도 그렇고 가능하지 않아라고만 대답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포스코 살려되는데 어떻게 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자동차 좋아하는데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경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나마 나오면 이런 얘기 하죠. 우리 빈곤 심하니까 빈곤 해결하려면 성장해야 돼. 이런 얘기를 그나마라도 하면 조금 양심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말한 것처럼 앞서 얘기해보면 가능하다라고 질문하는 영역들이 이제는 벗어나는 질문으로 가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으로 생존과 멸종을 변화하는 해야 하는 영역으로 우리는 간 겁니다. 이게 탄소해산을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계속 가능해라고만 질문을 해야겠죠. 근데 유한한 탄소해산 얘기가 있고 그걸 지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재앙이 들어갈 것인가 생각하면 해야 하는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라면 이게 어쨌든 미래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켓싱이라는 방식과 하나는 백캐스팅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포켓싱이라는 이거죠. 여기 영어로 코너는 앞으로 캐스팅을 던진다니까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과거 추세부터에 기반해서 앞으로 그냥 내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100만 원 했던 월급이 매년 5만 원씩 증가했어요. 150만 원 됐어요. 근데 앞으로도 5만 원씩 증가할 거라 생각하고 미래에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 뭐 집을 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죠. 100명을 집을 산다. 네. 근데 이렇게 했다면 그걸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좋은 얘기인데 50 가서 그런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인데 50 증가해서 150 됐고 앞으로 그래? 그럼 우리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백캐스팅이라는 건 규범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2020년이라면 2050년을 가보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205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예컨대 저 같으면 배출제도 같은 걸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있다면 배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러고 나서 저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어떻게 역으로 무엇을 하면 이게 도달할 수 있을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가도록 하고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를 가도록 하고 하는 것들을 해내는 거죠. 가능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그 해야 하는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지 못했던 길을 또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백패싱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이 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을 인정해야지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비상상황이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정말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마을 단위든 대전시든 뭐 조직이든 뭐든 선언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을 시작하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이 하듯이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외국의 국가들이 하고 그리고 뭐 뉴욕시를 그럴 때다 수많은 1000여 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지금 하듯이 하는 겁니다. 우리 기후위기가 있어 라고 인정하고 비상사태라고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배출 제로를 만드는 거겠죠. 뭐 IPCC에 따라서 2050년까지 혹은 어떤 지역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 2030년까지 뭐 2040년까지를 얘기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뭐 스웨덴 2045년 뭐 등등 있죠. 이런 데서 배출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차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법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법 제정됐습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는 2050년까지 배출제로 하겠다고 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칠레, 피지 같은 나라들은 법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입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걸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정책문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들여다보면 어떻게 일단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지 수많은 정책적 아이디어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에컨데 그 중에 하나에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너무 급박하니까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수단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화석연료, 약간 석탄을 캐면 석탄은 왜 캘까요? 수송용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태우기 위해서 캐는 거지 않습니까? 태운다는 거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이렇게 하죠. 물론 각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되니까 재생에너지가 최대한 늘어나고 그것만큼 석탄 사용을 자동차 사용을 줄인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일단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줄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게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할지를 더 긴박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똑같으면서 화석연료를 다 사용 안 하고 재생에너지만 똑같이 더 많이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 전체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결정적인 그 압력이라는 건 화석연료를 아예 탐사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의미는 전 세계 자본주의를 흔드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석유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그게 다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 자산을 제로로 만들고 있으니까 국가가 이거 못 써? 그러면 폭삭 망하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죠. 아니면 요즘 투자 철회 운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국의 국민연금 같은 데에서 석유회사 같은 데 투자를 철회하라고 막 압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민연금 그 운영위에 가가지고 시민단체들을 막 얘기했습니다. 석탄회사 투자 다 걷어들여라 얘기하는 거고 노르웨이 연기금에서 걸어들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쓸 수 없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만들고 자초자산이 될 거라고 만들고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못 만들면 그 사람들 계속 해가지고 부가 늘어난 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겠죠. 이런 걸 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이 석탄을 때우는 석탄 발전소도 없애게. 한국에 60개가 있고요. 61이죠. 최근에 더 지금 석탄 발전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강릉 안인과 삼척 포스파워 있는데 얘들이 하나 세워지면 그동안 여러분들 집에서 불 끄고 뭐 조금씩 했던 거 한 큐에 그냥 핵이야? 나라가 묻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왜 했나 싶은 정도. 이 정부가 그걸 하겠다고 지금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핵발전소 뭐 해주는 대신 뭐 거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의 얘기도 하고요.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또 하나. 여기서 이 얘기도 해야 됩니다. 두산중공업이라고 아시죠? 두산중공업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석탄발전소에 터빈과 보일러 등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석탄발전소가 많아져야지 수주를 많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석탄발전소를 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계속 적자를 한 번도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신용 등급이 AA에서 뭐 지금 BBB 뿌린가 뭐 지금 엄청났다 해서 한마디로 국가가 보증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먹고 살려면 어쨌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들 기술이 그거 개폐 특허 안 됐으니까 해외에서 석탄 발전소를 해야 돼. 예컨대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인도네시아 새로운 석탄 발전소 2기를 지금 지으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외국에서는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너무 안 되라고 하는데 국가가 보증 쓸게 돈을 내줄게 해서 지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외국에서 평가하는 외국 전문기관 평가는 한마디로 망할 기업인데 국가가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골 때린 거잖아요. 물론 거기 있는 노동자들, 그 지역 경쟁들은 어쨌든 이게 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 제왕으로 매달리면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세금이 쓸데없는데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노동자가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산중공급은 망하라고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면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돼 있는데 어떻게 해? 근데 역으로 계속 그렇다고 해서 국가 세금을 해가지고 50까지 펑펑 내는 것들을 하는 것을 유지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계속 같이 얘기하고 있긴 한데 아직 뭔가 선제적인 행위가 안 나와요. 그냥 쉬쉬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대로 간다면, 불행하게도 이대로 간다면 저 같은 사람하고 노동하는 사람하고 멱살잡이를 해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제 동료 와서 김현 씨가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네. 네,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자동차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자동차 생각하고 오기도 했는데, 내연기관차가 소비를 떼서 하면 50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상당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차 자동차를 석유를 쓰지 않는 자동차를 바꾸거나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근데 자동차만 바꾸려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구조적인 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인가 생각을 해야겠죠. 세계 무역이 늘어나니까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하고 직장 사이 거리가 머니까 교통이 늘어나고. 근데 왜 그러나? 집값 비싸니까 직장 물체 못 사니까 늘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빼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400만 대 매년 400만 대 정도 생산한답니다. 한 150만 대를 국내에 내수용으로 쓰고 250만 원을 20만 대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 인도, 중국 이런 데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2030년에 2040년에 판매 금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점점 더 빨라지겠죠. 요즘 비교해서. 근데 우리는 어디다 그럼 수출하죠? 아니, 그런 데가 판매 금지한다면 수출할 데가 없잖아요. 한국이 주 수출 지역이 그런데. 한 사람이 2대씩. 아니, 예전에 뭐, 중간학교도 있는데, 한국 자동차 산업 살리려면 한 대 2대씩 하면 돼.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자동차 산업 자체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문제인데, 자동차 산업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산업계는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미래자동차 하면 수소자동차 이런 얘기 나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 설치했던 시설들로 최대한 생산해가 팔아먹어서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뭐 몇몇 국회의원들 등등해서 내연기관차 생산 그 중단을 선언하자 2030년까지 40년까지 해도 그게 없었다는 일로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듣지도 않고요. 근데 언젠가 올 일이라는 겁니다. 부산정업이 올 일처럼 올 일인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대제품 내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동그룹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문제일 겁니다.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면 원래 수소연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면 부품이 3분의 1로 준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그 3분의 1만 조립만 하면 되는 거지. 아주 기계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당장 고용의 문제에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또 멱살 잡을 일이 생기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들 뭐 우리끼리 멱살 잡으면 한번 멱살을 잡죠. 근데 정말 우리 쌍용자동차의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를. 그러면 빨리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자동차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명확함에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정부도 기업도 뭐 노동조합도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미국과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린 뉴딜 얘기하는 거죠. 기후도 구하고 일자리와 불평등도 해소하고 하는 것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태양광 산업이든 뭐 건물 그 구조화든
어떤 전기 자동차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동하도록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기후 변화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두 가지 목표를 도시하겠다. 열광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포르테스가 우리 젊은 여성 샌디스인가요? 네. 샌디스 같은 이런 대선 후보 등등에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한국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진전이라는 사건입니다. 기후변화만, 저는 기후변화 얘기하니까 그냥 기후변화 다치다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일상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아니더라도 사람 죽잖아요. 하루에 3명씩 산재로 죽어서 못 온다며요. 그죠? 일상이 재난인 사람들한테 기후변화 얘기한다고 에휴, 그래. 난 내일 죽겠는데 오늘 당장 죽겠는데 내일 기후변화 중심이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희망이라면 둘 다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도 살리고 이 불평등도 해결하는 문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불쌍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도 지지하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은 얘기에서 끌어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뭐가 있을지는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이런 얘기도 있을 겁니다. 시민매당,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이 논란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걸 전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탄소세를 다 부담시키는 겁니다. 모든 우리 행위에 탄소를 배출하면 그러면 세금이 걷어지겠죠. 물론 당연히 탄소세 부담하면 전기값 올라가고 유류세 올라가고 되게 비싸질 겁니다.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시면 유류세를 거들려다 생긴 거죠. 불평등하고 유류세를 거두면서 심지어 부유세는 깎아주니까 나도 안 낫겠지만은 반대로 하자는 거예요. 탄소세 거둔 다음에 다 모든 사람한테 배당을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찾아내는 거죠. 제가 조금 전까지는 다 덮쳐서 여러분들 움직여야 됩니다 얘기를 했다면 뿐만 아니라 이걸 하면 우리 사회의 평등도 더 높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당국과 책찍을 같이 쓰면서 우리 같이 힘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 꼭 고집하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어려운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근데 기후도 보호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너무 좋은데 정말 근데 그렇게 해서 성장을 계속 하면 기후는 진짜 보호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뭐 하면 경제 성장을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을 계속 하면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는 소위 탈성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갖는 거예요. 그린 뉴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텐데 제가 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린 뉴딜을 한편에는 좀 우파적으로 생각하면 그린 케인즈주의 같은 겁니다. 한번 이제 돈을 막 뿌려서 환경도 보호하면서 뭔가 경제 성장도 하시키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제 성장도 하고 환경도 좋아질 수 있느냐, 기후도 보호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탈성장 논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예컨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인데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히 보면 우리가 이만큼의 지금 기술적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여기 몇 가지 시나리오들은 뭐냐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 인구가 더 증가하지 않고 소득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인구도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하고 3, 4는 더 흥미롭게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근데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 사람들처럼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인구는 90명이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과 같이 잘 살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득도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제일 좋죠. 이런 건데 이게 가능한 거냐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가능하려면 이만큼의 기술 효율성 768만 기술 효율성이 되려면 6이라고 하는 숫자로 정말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이걸 얘기했던 영국 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팀잭슨이라는 교수에 의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멘트 그대로 가면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90억 명의 세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동일한 수준의 유럽 사람까지 되는 거고 그리고도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보호가 되는 사회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 기후도 보호하고 하는 것이 세 개가 있다면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뭘 포기해야 될까요? 그런데 주류적인 입장들 그리고 심지어 이 진보적인 좌파의 입장에서도 성장을 포기하면 세상 난리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하고의
다른 입장이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걸 강조하려고 온 게 같은 생각을 해보십사라고 얘기한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무엇 할 것인가 씁니다. 기후 침묵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죠. 90분짜리요. 그래서 제가 제 오타쿠 신경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기후자 나오나 역시 안 나오죠. 환경자 나오나 안 나옵니다. 생태, 보호 뭐 이런 아무 차도 없습니다. 온실가스 없습니다. 물론 들여다보면 할 얘기를 다 합니다. 뭐 우리 안에는 여기 북한과의 대북 문제, 뭐 조국 문제, 검찰 문제, 뭐 부동산 문제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후 얘기는 안 해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기후는 중요 사항이 아닌 겁니다. 적어도 엘리트들, 전 정부, 뭐 어쨌든 뭐라고 표현하는데 아닌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기후 침묵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고 여러분이 들은 얘기가 거짓말이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한다면 이 중요한 상황에서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한국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많으니까 보통 얘기하죠. 네, 많습니다. 많은 사이에 우리는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따지고 보면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하루에 3명씩 죽는다는 산업재해 얘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즉 성장하고 뭔가 현재 권력에 관한 무슨 얘기만 관심사이지 미래를 보호하고 당장의 생존을 얘기하고 등등등에는 아예 배제되어 있는 그 중에 기후변화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정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침묵을 하고 있느냐, 혹은 왜 기후변화 문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느냐. 기후변화 심리학 같은 책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익숙한 얘기들만 듣는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아는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모르겠어 밀어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해관계까지 있으면, 왜냐면 자동차 회사 사장이나 소비회사 사장 같은 경우 기후변화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죠. 있어도 무시하겠죠. 부정하겠죠. 이런 작동이 심리학 기제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2020년에 경제 운영 원칙인가 뭐 방향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두 번째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규제 때문에 못했던 울산의 석유화학 공장을 신설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석유화학 공장을 신설하기로. 거기에 기후변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 정신 구조에서는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 스텝이 막 꼬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거는 뭐 경제학자든 정부 관료든 전문가든 있는 사람 듣는 사람, 이게 우리 계속 경제 성장이 얼마큼 돼야지 뭐 계속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얘기하면 뭔가 스텝이 꼬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감명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실생활 사는 사람들,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매일 뭔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정치적인 함의조차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엘리트 그룹들.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거죠. 누가 얘기합니까? 청소년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레타 툰베리 작년에 그 총선 맞은 스웨덴 총선 맞은 그 앞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안 하면 정말 기후가 문제인데 왜 사람들이 어른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저렇게 투표용만에 눕는지라고 그게 답답해서 이 사람이 나온 게 아닙니까? 이게 나비효과가 돼서 같은 동료 청소년들 진짜 청소년들은 그냥 그저 알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퍼져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맞는 거 아닙니까? 작년 9월 27일 전 세계에서 700만이 모여서 거리 나와 시위를 했죠. 전 지구, 이거야말로 인류수에 또 걸맞는 얘기일 겁니다. 전 지구에서 한 이슈로 700만이 거리를 메운 일이 없었습니다. 거의 유사한 거나 400만 모였던 이라크 전쟁에 있었는데 700만 모인 거죠. 아마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서 싸워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2도시나 2.5도시 목표를 도달할 겁니다. 우리는 그 일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멸종종이라는 단어의 그 단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도 자체가 살벌합니다. 멸종에 저항하는 전 세계 인류상,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5번의 멸종이 나갑니다.
여섯 번째 결정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걸 저항하는 거죠. 노정할렘이라고 여기 끝에 있는 수염분 하시는 거죠. 이대호도 같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좀 화면을 봤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목표다라고 명시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회운동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겠다고 이제 명시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은 그러면 한마디로 아웃이죠. 뭐 심지어 이렇게 진보 좌파라 불리는 데서 사회적 혼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사회적 혼란을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볼 때는 정말 기후변화는 너무너무 크고 멸종에 이르고 그러나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얘기를 다 했는데 불구하고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한 끝에 나온 겁니다. 멸종조항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멸종조항이 첫 번째 점거한 데가 있습니다. 영국 그린피스입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를 점거한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니들 뭐 하냐?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고상하게 뭐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해서 우리 정말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겠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 작년부터 옆에서 예컨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한강대교 출근길 한강대교를 점거한 겁니다. 템지강 다리를 점거한 겁니다. 무슨 일이 났을까요? 출근길에. 진짜 말고 사람들 혼란이 나는 거죠. 욕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일부는 박수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대체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곳을 점거하고 가로막고 싸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거는 비폭력입니다. 비폭력 불복종을 하는 건데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건데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이 중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BBC 전 세계에서 BBC만큼 기획하는 열심히 얘기하는 방송은 없겠지만 BBC를 포위한 겁니다. 점심시간에 못 나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니들 반벌만큼 기후변화 열심히 보도했어라. 한국의 언론사들은 한 달쯤 해야 되나? 제 얘기는 한 달 정도 이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싸우는,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했던 이 집중행동에서는 가장 저소득층이 모이는 지역의 컴퓨터, 그러니까 전철을, 그걸 타고도 계속 저소득층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출근하는데 그거를 출근길에 막아서 이 사람들이 대거 지각 사태를 만들면서 노동자 계급들, 하층 계급들한테 적대감을 만드는 잘못된 전술을 쌓았다는 비판적입니다. 비판을 달라고 있습니다. 그건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얘기한 것처럼 멸종 위기라는 상황에 직면해서 어떻게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급진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예 석탄 발전소, 석탄 광산 같은 걸 점거하는 거죠. 치부하지 마라. 이것이 급진주의자의 운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독일 연방의원 같은 데 사람들도 합류하는 이슈인 겁니다. 한국에서도 작년에 시작을 했죠. 사실은 한국에서 이 시작한 데 저도 부서적 역할을 했지만은 청소년 grup들의 3월 15일부터 시작했던 청소년들 시위들을 보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읽고 쓰고 뭐 어디가 참여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는 한 10년 정도의 활동을 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죠. 저도 일종의 유출하게 된 겁니다. 그냥 자포자기 하고 싸우다가 에이 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있으면 세상 안 돼. 에이 망해라. 이렇게 사실 살아왔던 겁니다. 어떻게 솔직히 얘기하면요. 아마 비슷한 저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이 나와서 한국에 전 세계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국 청소년도 얘기하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반장이 들었습니다. 7월 달부터 모의자가 해서 시작을 해서 9월 21일 날 대규모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만 5,000명, 전국에서 6,500명이 모였는데 서울 5,000명은 한국 환경운동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정말 가장 큰 집회를 해본 겁니다. 추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당장 어디 누가 뭐 터져가지고 이런 큰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후변화 막자고 하는 사람들로 해서 온 겁니다. 저희들이 만들 때 대외적으로 5,000명이었지만 한 2,500명 모이면 많이 모을 거라고 정말 수를 세면서 했습니다. 무슨 조직은 몇 명 이렇게 올 수 있을까 했더니 2,500명 안 돼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나머지 2,500명이 기적처럼 모였습니다. 그건 조직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터넷을 보고 자발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뭔가 우려와 걱정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사회운동이 조직하지 못한 수많은 이게 사회적 힘이 있다는 걸 저희들은 좀 일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대중운동의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더 하자 한 겁니다. 올해 더 하자 이렇게 했고요. 세 가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진실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해라 정부한테요. 그리고 배출제로 그 계획 수립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에 입각해서 대책 세워라. 그리고 범국가 독립적인 범국가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무시했습니다. 더 해야겠죠. 그래서 올해는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아까 잠깐 말씀을 했던 총선 시기에 기후국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인정하고 비상사태는 인정하고 배출제로를 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어서 기후국회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팩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같이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 1.5도시에 부합하는 오직까지 감축 목표 새로 만들도록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전 광범위한 기후정의 동맹을 만들고 싶다는 게 목표입니다. 정말 다양한 농민, 노동자, 국민, 뭐 누구든지 이 문제에 같이 하는 광범위한 힘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후 침묵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부정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야겠죠. 그리고 청소년, 우리 삶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세력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위해서 올해 전국적 기후행동학교 개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기후행동학교입니다. 행동자를 넣는 이유는 공부만 하고 끝나지 아니라 진짜 무엇이라도 내가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행동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배꼽백 집에 쌓여 있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맞아. 이거 쌓여 있습니다. 맞아. 그렇는데 이런 행위로 정부 바꿔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직가스 곡선 못 꺾어냈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얘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늘리고 탈석탄 해야 되고 뭐 등등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하는 구조적 변화,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다고 우리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되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건 유일한 행동은 아닐 겁니다만 이런 걸 하자는 게 기후행동학교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후 집회, 대규모 집회 안 되죠. 작년에 5,000명 했는데 올해 3월 14일 날 한 5만 명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5,000 곱하기 20을 하고 싶은데요. 말려가지고 10만 곱했습니다. 대전을 얼마나 모이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총선 당연히 아까 기후국회 만들자는 얘기,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후 행동학교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도 돌아가시면 다들 조직 참여하는 단체 조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기후행동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필요하면 강사 제공 드리고 커리큘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강사를 양성해서 그 지역에서 만들죠. 그분이 강사가 아니라 조직 활동가가 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뭐 서울에서 오고 이렇게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3월 14일 낮전에 박았습니다. 강승우 서울시청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청이 지금 서울시청부터 정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답을 안 주네요. 어쨌든 여기서 전국이 다 모일지 지역 분산적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수도권 사람들은 서울시청에서 3월 14일 날 모일 것 같습니다. 모여 할 것 같고요. 대전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논의를 해야겠지만은 서울을 오든 대전에 사든 정말 많은 사람이 정말 기후변화를 우려한다는 것을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쪽수로, 힘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사람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질의응답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목표치를 이제 제시를 하고 또 5년마다 다시 목표치를 세웠는데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그 목표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어떤 법적 처분 같은 건 없습니다. 금전적 저기도 없어요. 이행도 그 파리에서
뭔가 있으나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정말 느슨한 협력이 그러니까 직물적인 걸 해야 되는